다시 만나요 대한민국 60일 프로젝트. 오늘은 지난 어떤 정부도 완수하지 못한, 하지만 내일의 정부는 반드시 해야 할 개혁과제, 검찰개혁 이야기 나누기 위해 이분을 모셨습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윤석열 대통령 파면 소식에 그 누구보다도 기뻐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예, 뭐 이제 뒤에 우리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소위 말하는 추윤 갈등도 있었고 여러모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점을, 검찰총장 시절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그런데 파면 후에 기쁘지만 쓰리다 이런 감정을 나타내셨더라고요. 좀 어떤 심정인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4년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불법 비리를 밝혀내고 징계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언론도 또 심지어 윤석열 총장이 문제가 있다라고 그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했는데 그 법원도 다 윤석열 편을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납득할 수 없는 법리적으로 그런 이유로.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걸 명쾌하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예. 대통령은 국가기관인데 개인이 적법 절차를 주장하는 것이지, 공권력 행사를 할 때 적법 절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국가기관은 대통령으로서는 그걸 주장할 수 없다라고 적법 절차 이유 없다 이렇게 차버리더라고요. 예. 그걸 보면서 그 당시 행정법원에서는 적법 절차를 안 지켰다라고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예. 안 지켰다는 식으로 윤석열 편을 무리하게 들면서 직무복귀를 시켜줬어요. 일주일 만에.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 그때 말씀하시는 거고, 본안 소송에서는 1심에서는 또 윤석열 총장이 패배했어요. 패소했어요. 예. 근데 본안은 한 10달 정도 걸려서 뒤늦게 나왔으니까 그 사이에 여론을 등에 업고 유력한 대선 후보가 돼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못 건드리잖아요, 더 이상. 그러니까 초반에 가처분 소송 제기했을 때 직무배제제가 직무배제한 것을 법원에서 복귀를 안 시켰더라면 증거인멸을 안 했을 것이고, 그러면 제압이 되는 거죠. 수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여론에도 심각하게 이 법무부 장관이 저 징계 청구권자한테 안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게 됐고요. 그걸 보면서 당시에 검찰 편을 든 언론 노골적으로, 그다음에 법원 이런 관계자들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판단했더라면 이 공란은 국민 고통 당하지 않고 4년 전에 제압이 될 수 있었는데 참 후회되고 쓰라리고 안타깝고 그랬어요. 그때 제대로 했다라면은 여기까지 이런 비상계엄 사태까지, 내란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네. 그게 쓰리셨은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한동안 네. 이런 뭐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유행어가 있어서 추미애가 옳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는 어쨌든 정권 추윤 갈등이라고 불렸던 이제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에 추미애가 일조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또 한동안 있었거든요. 좀 이제 원인을 의원님한테 좀 많이 당시 법무부 장관한테 돌리기도 했는데 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좀 오히려 윤석열이 권력 야욕을 펼치기 위한 검찰 쿠데타가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예. 추윤 갈등이 있었지는 않았어요. 그걸 갈등이라고 언론이 프레임을 만든 것이고, 예. 윤석열 쪽에서 그렇게 일부러 꾸며놓은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언론도 놀아났다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뭐 이제 그런 용어가 있었다라는 걸 객관적으로 전달을 한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때 그 프레임에서는 언론이 제 기능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탄핵소추 그 심판 국면에서는 언론 전부 다는 아니지만 예. 일부 언론을 빼고요. 나머지 언론들은 그래도 윤석열의 그 허황된 거짓말, 또 6시간 내란을 밤에 저질렀던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이런 헌법 기관에 대한 무력 동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제대로 보도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감찰 징계 청구를 할 때는 사실 보도를 거의 안 했어요. 예. 그냥 윤석열 찍어내기에 올인을 한 거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청와대에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할 수 있다라는 윤석열 검찰이 정의로운 것이고 그것을 온갖 그 압박을 통해서 막아내려고 했던 법무부 장관이 잘못된 거다. 예. 이 프레임으로 언론이 모두 다 가버리는 통에 그건 뭐 이른바 진보 언론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 국민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다행히 이번에는 이제 그런 국민 여론이 그 한쪽으로 몰리질 않고 제대로 그 상식적인 진단, 판단을 할 수 있었던 게 다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그 예전에 저희가 이제 한동수 대검 전 감찰부장을 모셔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책도 냈는데 예전에 네. 총선 한 달 전 앞두고 대검에서 부장들과 식사를 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쿠데타를 일으키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또 이제 징계의 사유로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장관님은 그거를 보셨을 때 좀 어떤 느낌이셨나요? 이제 딱 그 말이 징계 사유가 됐던 건 아니고요. 예. 그 정치적 의사를 가지고 있는 발언들을 수시로 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한동수 부장의 이 그 진술을 통해서 그런 말까지도 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징계 청구 당시에는 그 정치적 발언 중에는 그 부분은 빠져 있었고, 그렇군요. 예. 또 이제 징계위원회가 판단할 때는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판단을 삼았지만 나중에 이제 1심 법원 판단에서는 뭐 정치를 현실적으로 한다라고 반드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여러 봉사 활동 중에 하나일 거다. 이렇게 굉장히 관대하게 그 부분은 봤지만 나머지 수사방해, 감찰방해, 판사사찰 이런 걸 통해서 이 그 면직에 이를 정도로 비위가 중대하다. 이렇게 판단을 제대로 해줬죠.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모신 이유는 현안들도 얘기를 하지만 큰 틀에서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고 왜 과거에는 좌절이 됐는지를 좀 여쭤보려고 좀 모셨습니다. 이제 검찰 개혁이란 단어가 본격적으로 나온 거는 노무현 정부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검사와의 대화.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화제가 됐는데 지금 이왕규 법제처장이 평검사로 등장을 해가지고 인사권은 법무부가 아니라 검찰한테 줘라 이런 얘기를 또 한 것까지 지금 회자가 되더라고요. 근데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는데 왜 그때는 잘 안 되고 실패를 했던 걸까요? 그때는 그 검찰 자체가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고 굉장히 심각한 뭐 노력을 많이 한 거죠. 뭐 예를 들어 이 정치권의 부패, 부정부패. 네, 그러니까 뭐 그 사과 상자에 뭐 돈을 정치 자금을 실어서 그 당시 이제 그 집권당 후보한테 전달했다라는 걸 이제 수사하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차떼기 사건. 네, 국민검사 안 아무개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정치인 부패를 제대로 수사하는 건 역시 검찰이야 이렇게 해서 그런 고학척결하는 정의로운 검사 집단 이렇게 민심을 먼저 파고들어 버리니까 오히려 그때의 법무부 장관 강금실 장관이었죠. 검사들이 역시 굉장히 스마트하다 또는 댄디하다. 그러니까 멋지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요. 그럼으로써 어떻게 보면 검찰의 포획이 됐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또 한편으로는 그 개혁파 법무부 장관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수 서열이 훨씬 높은 검찰총장이 법무부를 압도해 버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개혁이 좌초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보수 정권 두 번을 거치고 문재인 정권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좀 강력하게 등장을 했고 또 이제 어떤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이제 권력기관 개편 개혁 이런 것들을 기치로 내걸고 조국 민정수석 그리고 조국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뭐 많이 이제 뭐 언론으로도 보고 보기는 했지만은 장관님,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때는 이 검찰 개혁이 안 됐다라고 좀 보시는 건가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때의 국민 여론, 압도적인 국민 여론이 적폐청산해달라는 거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 적폐청산하기 위해서는 강한 검찰권이 필요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대통령 스스로 검찰을 생각한다는가 이런 저서를 내셨는데 거기에 검찰의 분권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 예. 이렇게 틀을 잡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그 대신에 다른 약간 대안적인 방법으로 그 분리 대신에 조정하는 것. 예. 수사권을 일정 부분을 수사 종결권을 경찰에 떼주고 검경 수사권 조정 말씀하시는 네. 거죠? 예. 나머지 부패 수사, 경제 사범 수사 이런 것을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그 검찰에 남겨두는 식으로 이른바 거학척결의 능력은 검찰이 뛰어나니까 예. 경찰은 수사 능력이 딸리기 때문에 검찰에 두고 일부 뭐 이른바 업절폭이라고 하는 예. 민생사범이라든지 뭐 업무상 과실치사상 절도폭력 이런 주변의 사소한 사건들은 이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는 식으로 개혁한다라고 했지만 바로 그 검찰권의 문제는 바로 그 부패 사건이나 뭐 이런 사건에 있어서 수사 독점, 기소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력에 유착도 되고 예. 또 권력을 컨트롤도 하고 권력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거죠. 예. 이제 거기서 개혁 후퇴가 일어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뭐 소위 네. 말하는 검수완박 뭐 네, 이거 네. 할 때 사실 민주당에서 법을 좀 잘못 만든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나왔던 게 네. 경제 부패 등이라는 네, 요 네. 표현이 들어가면서 그거를 이제 해석을 이제 거기와 관련된 거는 다 할 수 있다라는 네, 식으로 네. 검찰이 또 했잖아요. 네, 네. 좀 미흡하거나 어설펐던 건 아닌가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그 후의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예. 개혁 실패를 먼저 질문을 하셨는데 예, 예, 예. 그 과정은 우선 수사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다른 나라가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 뭐냐하면 수사는 현장성이 강하고 매우 공격적이고 수사 자체가 국가 폭력이 전제된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폭력의 면허장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인권 침해가 없게끔 법적인 통제를 가하는 것이 이 검찰의 역할이에요. 네. 그래서 이 양대 기관을 하나는 사후적 통제를 하고 하나는 현장의 공격적인 수사를 하고 그래서 형사사법 정의가 조화롭게 지켜지는 것이 다른 선진국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못 해봤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해냈어야 되는데 이제 그냥 수사권 조정으로 개혁을 했다라고 약간 카모프라지, 예. 네, 화장을 한 거죠. 네, 그럼으로써 이제 적폐청산에 몰두를 하다 보니 적폐청산을 하려고 하니 중앙지검장 윤석열 입장에서는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이 특수통 중심으로 적폐수사를 전개했는데 예. 이걸 더 확대해달라. 그래서 이 특수부 조직은 예전에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고 난 후에 예. 이 특별수사본부를 따로 꾸리면서 윤석열이 또 적폐수사를 명분으로 중앙지검장이 되다 보니 서울중앙지검 안에다가 윤석열 4단을 꾸린 거예요. 예. 특수부 검사들을 상당히 중용했죠. 네네네. 예. 그럼으로써 또 거기서 일정한 성과를 사실은 따지고 보면 별 수사 성과도 없는 건데 지금 보면 그 당시는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요란한 성과를 낸 것처럼 한 거죠. 그래서 검찰총장으로 발탁되면서 인사권을 거의 다 가지고 간 거예요. 사실은 아까 검찰총장한테 인사권을 주라라고 이완규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요구를 했잖아요. 예, 예. 겁박한 거나 똑같은 건데 검찰총장 윤석열이 돼가지고 그 소원을 다 이룬 거예요. 검찰 조직으로서는. 예. 당시에 인사권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대신해서 법무부 장관이 예. 인사권을 가지고
그 막강한 조직을 통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하고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께 그렇죠. 제청하는 걸로 되어 있죠. 네. 예, 예. 그게 이제 민주적 통제 절차인데 법에 있는. 그런데 그걸 완전히 다 배제하고 인사권 전횡을 했던 거예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 그런데 제가 장관이 돼서 그 인사권 통제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윤석열 사단의 전횡을 목도를 했기 때문에 예. 수사 남용이 너무 심하고 해서 이걸 제가 윤석열 사단 해체에 들어간 거예요. 제가 20년 1월에 법무부 장관이 돼서 예.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강력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그때부터 전개되는 그 사건들이 채널A 사건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예. 수사권을 가지고 사유화하면서 하나의 그 지금 보면은 쿠데타를 하나씩 실행하고 있었던 것에 제가 판판이 제동을 걸었던 거죠. 수사 예. 지휘를 하면서 지휘권 발동을 하면서. 그런데 그걸 윤석열은 언론을 등에 업고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든지 그런 말을 함으로써 언론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정의로운 검찰총장을 장관이 예. 족쇄를 채우려고 한다. 제동을 건다. 지휘권을 남용한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윤석열의 힘을 자꾸 알겠습니다. 실어준 과정이 이제 예. 검찰 개혁이 사실은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제가 징계 청구하고 또 징계 의결을 받아낸 거지만 또 대통령이 거기에 사인도 하셨지만 예. 저를 물러나게 함으로써 사실은 저는 뭐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수사 준칙도 만들어냈고 전국적으로 제 임기 동안에 수사 기소 분리를 완결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저를 해임함으로써 거기 제동을 걸어버린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지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징계 사유 그리고 그때 있었던 게 뭐 이제 채널A 이동재 네, 기자와의 이제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의 뭐 검언 유착 의혹도 있었고 고발 사주 이제 네, 뭐 네. 사건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때 이제 지켜보시면서 좀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그 지금 엄청난 사건들이 대부분은 그 윤석열이 패배했거나 또는 그 무죄가 됐거나 하는 사건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건들은 다시 조명을 다시 한다면 이 윤석열이 차곡차곡 검찰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판판이 다 넘어갔구나. 를 빼고 아마 이런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에서 이제 파면이 됐기 때문에 이 매장된 사건들은 다시 다 들여다보고 예. 어떤 거는 다시 수사를 해야 될 사건들이 있는 거죠. 그 당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장 지휘권으로 마음대로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1차 수사 지휘권을 발동을 했을 때가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이고요. 채널A 검언 유착 사건이라는 것은 채널A 언론과 그다음에 당시에 그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노무현 재단 대해서 이사장. 예. 네. 어떤 부패 혐의가 있다는 식으로 언론이 이게 취재를 했고 또 그 최측근인 한동훈이 그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연루가 돼 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한동훈이 그걸 사건화하기 위해서 기자를 통해서 막 회유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폭로가 되니까 제보자를 통해서 폭로가 되니까 이걸 또 무마하려고 수사 개입을 적극적으로 한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었어요. 예, 예. 제가 그걸 이제 제동을 건 것이 1차 수사권 발동이었던 것이고 그 다음 수사지휘권. 네네 예, 예, 예. 수사 지휘를 발동을 했던 예, 예.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한 공작들 일련의 공작들이 있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고발 사주 사건. 예. 그것은 그해 있었던 21대 총선에 개입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발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바깥에 있는 정치 세력에게 주면서 고발을 사주를 했지만 그게 이제 불발이 됐던 거죠. 예, 예. 그러면 그게 이제 그 수사되고 기소가 됐지만 해당자인 그 손준성 그 피고인은 무죄를 예. 받았어요. 2심에서 2심에서. 무죄가 나왔죠. 예. 근데 무죄 판결문이 희한한 게 있어요. 이건
손준성이 밖에 내보낸 게 고발장을 밖에 내보낸 게 아니라 예. 손준성은 자기 윗선에 보고를 했을 것 같고 그 윗선에서 밖에 내보냈을 것이다. 그러면 손준성의 윗선은 윤석열인 거예요. 예. 총장 직속 기관이었기 때문에 손준성의 예. 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자리가 그러면 이 사건은 바로 그 윤석열 파면된 윤석열이 수사가 돼야 되는 사건인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가지고 좀 네. 약간만 이제 스피디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돌이켜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쨌든 약간 스타성이 있었고 그 당시 언론이 네, 띄워줘도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서울중앙지검장을 하고 검찰총장을 했는데 그 전에 과거에 검찰의 관례로 볼 때 서울중앙지검장에서 바로 검찰총장으로 직행을 하는 거를 가급적이면 안 했던 이유가 네. 너무 무리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쇼잉 보여주기식 네, 한 네, 다음에 네.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를 안 했는데 그 관례가 지금 문재인 정부 때 깨졌단 말이에요. 네, 그거 네. 뭐 누가 추천했는지 가지고 막 논쟁도 있었지만은 네. 결국은 문재인 정부가 그런 관례를 깬 것도 문제가 아닌가 그 생각이 네, 들거든요. 네, 네.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적폐 수사에 대한 그 워낙 그 사회적 그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아까 칼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 칼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걸 훌륭한 칼, 필요한 칼이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권력이라는 건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이 견제와 분산이잖아요. 그걸 놓쳐버린 거죠. 너무 집중시켜줬고 심지어 검찰총장으로서 인사권까지 다 들어줬단 말이에요. 예. 조직도 키워주고. 그래서 대검 조직이 윤석열로 인해서 굉장히 커졌어요. 네. 근데 그걸 제가 이제 들어가서 원상 회복하려고 하니까 반동이 굉장히 심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만 너무 몰두했기 때문에 검찰 조직의 비대화는 문재인 정부 때 초래된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뭐 비판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이제 좀 미래로 좀 네, 눈을 네. 돌려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게 좀 완수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고, 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냐? 차기 정부는 네, 특히 이제 네.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를 이제 가정을 좀 해보고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의원님 생각은 아까 전에 기소와 수사를 완전히 분리해야 된다라는 네, 쪽으로 네. 좀 가닥을 잡으신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네. 수사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 뭐 이런 것들도 네.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그거는 해결해야 되나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해서 수사 공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조직을 대립적 관점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정이 필요했던 건데 사실은 양대 기관은 형사사법 정의를 위해서 협력하는 기관이죠. 예.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수사 공백이 있을 리가 없어요. 네. 그리고 수사 기소를 분리를 하게 되면 예. 이제 예를 들면 이 기소청과 수사청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현재 이 검사들도 수사에 훨씬 흥미를 느끼는 집단이 있을 수 있어요. 개개인이. 예. 그러면 그럴 때는 수사청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다만 그럼 별도의 수사청을 또 만들고 기소청도 또 이렇게 네, 만들고 네, 이렇게 네.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네. 예. 근데 이제 수사하는 사람들은 위에 있는 이 법적 통제 스크린을 한번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무슨 사법시험 합격해서 소정의 연수기간을 거치면 바로 뭐 3급 공무원이 돼서 수사를 한다 이런 건 너무 높아요. 직급도. 예. 그래서 아까 그 칼을 든 사람들은 그 자체가 무서운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직급까지 높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직급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지금 검사장들이 대략 차관급으로 대우를 네, 받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좀 다 낮춰야 다 된다고 낮추고 보시면. 예. 또 수사를 지망하는 검사들도 수사청에 가고 싶은 검사들도 직급을 낮추고 그런 조정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요. 예. 그러나 이제 기소청으로 있겠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뭐 현행의 직급을 존중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공소 유지를 이제 전담하는 네. 기소청.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사 기소 분리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국민적 요구가 높기 때문에
결심 사안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네. 이제 이게 2017년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네. 그때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되고 적폐청산이라고 네. 하고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되고 지금 내란 종식, 내란 세력 척결 뭐 이런 네. 것들이 정부의 모토로 되려면 어쨌든 수사기관의 힘을 빌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다시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사실은 내란 수사는 특검을 통한 수사면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지금의 뭐 그 특수본 검찰 특수본에서는 내란의 밤 6시간 수사 외에는 더 나간 게 없어요. 노상원 수첩에 나오는 거대한 기획을 애초에 누가 했느냐. 그 시점도 지난 총선 전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개헌도 하고 재선 3선도 노리는 그런 노트도 나왔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 거대한 영구 독재화를 위한 구상을 애초에 누가 했느냐, 그 배후 세력은 누구냐, 이런 것들 수사는 역시 국회가 발의했던 특검을 통한 수사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특검도 결국은 검찰에서 상당수가 파견했고 그 국정농단 특검도 사실 윤석열 네. 검사가 파견 나가가지고 네. 거기에서 또 약간 스포트라이트 받아서 이렇게 검찰이 세진 거잖아요. 현행 검사가 아니어도 돼요. 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상명하복 체계에 있는 하나의 군단 같은 조직으로서의 검찰은 해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아까 수사청과 기소청 이렇게 분할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근데 개개의 검사들이 예를 들어 수사 잘하는 검사가 지금은 변호사로 잠깐 물러나 있다 하더라도 다시 그분들을 특검에 배속시키면 얼마든지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예. 그 개개인은 뭐 문제가 될 리는 없어요. 하나의 군단으로서의 병영화된 이 검찰 조직 이것이 사고를 친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검찰개혁 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거 검찰개혁한다고 그러면 뭐가 바뀌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서 네. 검찰개혁을 왜 해야 되는지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좀 한번 해주시죠.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예. 한 마을에 두목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목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완장찬 이 새끼 두목들도 골목마다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날이 이게 그 밤늦게까지 장사를 하는 분들이 계속 갈취를 당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내가 땀 흘려서 벌었는데 그걸 뜯어가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폭력배가 돼가지고 무서운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들이 사라진다면 자유롭고 평화롭고 내가 노력한 만큼 내 것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을 그 마을에 비유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싶고 한데 내 자유를 뺏어가고 이 평화를 파괴 누가 했어요? 검찰 쿠데타 세력이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민생도 망가지고 경제도 망가지고 외교도 파탄이 났고 과학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아우성이었잖아요. 입틀막 당하고. 예. 네, 역사가 파탄이 났고 이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못하게 가로막은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 모시고 나중에 한 번 더 1시간 이상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그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요점 네, 정리를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